손이요. 김경소는 즉시 귀주성으로 들어가 서북면 병마사 박서에게 보고하였다. 백성들을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소장 몽골군이 오면 결사항전하여 적들을 막을 것입니다. 귀주성에는 박서를 중심으로 인근 성 지휘관들이 집결하여 있었다. 정주의 분도 장군 김경식도 그들 중 하나였다. 박서가 걱정하며 물었다. 함신진과 절주는 어찌 되었소? 함신지를 지키던 조숙창은 몽골군에 포위당하자 겁을 집어먹고 곧바로 항복하였습니다. 절주를 지키던 판관 이지성은 끝까지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결국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잔인하다고 들었소. 끝까지 저항했던 이지성과 백성들은 어찌 되었소? 김경손이 뭔가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는지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안타까운 단식을 쏟아내며 말했다. 그는 성이 함락되자 부녀자와 아이들을 창고에 넣고 불을 질러 함께 자결했다 합니다. 박서도 어금니를 깨물며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 장수 하나가 넌지시 건의하였다. 몽골군은 항복하는 자들은 살려주지만 저항하면 처참하게 살육한다 들었습니다. 이지성도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자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 싸움이라면 우리도 함신진의 조숙창처럼 항복을 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박서는 성난 얼굴이 되더니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곳 기주가 뚫린다면 몽골군의 기세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부터 말하는 니놈의 못부터 베고 나는 이곳에서 결사항전할 것이다. 정말로 박서는 칼을 빼들고 항복을 주장한 장수의 목을 배려하였다. 김경손이 나서 박서를 말렸다. 싸움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장수의 목을 먼저 베시면 군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분한 중에도 그 또한 옳은 말이라 박서는 한 발짝 물러났다. 그리고 쐐기를 박았다. 여기 있는 모든 장수들은 들으시오. 나는 이곳 귀주성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오. 이 중에 항복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성을 나가 달아나시오. 내 붙잡지는 않을 것이오. 장수들은 한결같이 말하였다. 장군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한 몽골군은 절대로 이곳 기주성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병사들도 함성 소리를 내며 싸울 의지를 다지니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박서는 곧바로 명을 내렸다. 김경손 부대는 성의 남쪽을, 김중원 부대는 성의 동서쪽을 지키도록 하고 도호별초와 위주 태주 별초 250여 명을 세 방면으로 나누어 지키게 하라. 여기서 별초는 정규군 이외에 결사대, 선봉대, 별동대의 성격을 가졌던 특수부대였다. 김경손이 말했다. 몽골군이 여기까지 오는데 승리를 거듭하여 사기가 대단할 것입니다. 먼저 그 사기부터 꺾어야 합니다. 어찌하면 몽골놈들의 매서운 기세를 꺾을 수 있단 말이오. 소장이 병사들을 이끌고 성문 밖으로 나가 기습해보겠습니다. 박서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몽골군은 평지에서 천하무적이라고 들었소. 그들과의 정면 대결은 승산이 없소. 무조건 성에 기대어 싸워야 하오. 저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 방어만 할 것이라고. 이럴 때 기습을 한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소장이 정주에서 데리고 온 12명의 결사대와 함께 적의 예기를 꺾어보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각 성의 별초 군사들을 장군에게 줄 것이니 나가서 힘껏 싸워보시오. 고맙습니다. 소장 반드시 몽골군의 기세를 꺾어놓고 오겠습니다. 무언을 빌겠소. 김경손은 성 밖으로 출격하면서 군사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들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어도 물러서지 않을 용사이다. 그런데 따라온 별초들이 그 말에 응하지 않고 모두 땅에 엎드려 떨고 있었다. 김경손은 그런 별초들을 데리고 가봐야 집만 될 거라 생각하였다. 이에 별초들을 모두 성 안으로 돌려보내고 오직 12용사만을 데리고 진격하였다. 얼마 후 몽골군들이 몰려오자 미리 몸을 숨기고 있던 김경손은 활시위를 당겨 선두에서 검정말을 타고 있는 적장을 겨누었다. 핑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힘차게 날아가더니 그대로 적장의 심장을 뚫어버렸다. 몽골 장수는 한마디 구슬픈 비명을 지르고는 말 아래로 떨어졌다. 김경손은 곧바로 또 한 발의 화살을 쏘아 적의 깃발을 맞추어 부러뜨렸다.
선두에 선 적장이 죽은 데다가 자신들의 깃발이 쓰러지자 몽고군은 크게 두려워했다. 그때 12결사대가 일시에 출격하여 몽골군을 공격하였다. 안 그래도 어지러운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기습이 가해지니 몽골군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김경손과 12병사들은 마치 양떼들 속에 뛰어든 호랑이처럼 닥치는 대로 몽고군을 쓸어버렸다. 하지만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김경손의 팔에 박혔다. 장군 괜찮으십니까? 화살이. 괜찮다. 이깟 화살. 김경손이 화살을 뽑아보려 했지만 워낙 단단히 박힌 터라 뽑히지 않았다. 김경손은 입으로 화살을 물어 당겨서야 겨우 뽑을 수 있었는데 피가 몹시도 났다. 급한 대로 적의 깃발을 찢어 상처를 감고 진격에 북을 치며 소리쳤다. 적들이 어지러워졌다. 결사대는 끝까지 싸우라. 부상에도 김경손은 푹 치는 손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12병사의 싸움을 독려하니 천하의 몽고병이 견디지 못하고 물러갔다. 그 무시무시한 몽골군의 진영에 김경손이 고작 12명의 결사대를 데리고 나가 싸운 것은 어찌 보면 자살 행위였다. 몽골 군사와 평지에서 싸우는 것은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는데 김경손은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전술을 선택했고 또 승리까지 하였다.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결사대인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다. 첫 싸움에서 승리한 김경손이 대오를 정돈한 후 쌍수함을 풀리면서 성으로 돌아오자 박서가 달려가 큰절로 맞이하였다. 놀란 김경손이 급히 마주절하며 말했다. 장군, 이 무슨 일이십니까? 소장에게 큰절을 하다니요. 사실은 나도 몽고군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저 고려에 장수된 사람으로 이 기주성에서 싸우다 죽겠다고 다짐했었어. 그런데 오늘 장군의 활약을 보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몽고놈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준 장군에게 어찌 큰절을 하지 않을 수 있겠소. 그렇게 말하면서 박서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니 김경손도 함께 울었다. 한편 첫 싸움에서 패배하고 기세를 빼앗긴 몽골 원수 살리타이는 격분하였다. 천하에 우리 몽골 제국의 전사들이 고작 13명의 장수들에게 깨지고 달아난단 말이냐. 안되겠다. 전부 성을 에워싸고 총공격하여라. 성을 함락하면 한 놈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자존심을 다친 몽골군은 밤낮 없이 기주성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박서와 장수들의 대응이 민첩한 데다 성이 워낙 단단하여 좀처럼 뚫리지 않았다. 살리타이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내가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이런 성은 처음이구나. 어찌 이 작은 성이 이토록 단단하단 말인가. 곁에 있던 장수 하나가 말했다. 여기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에도 지방 곳곳의 고려 군사들은 더욱 단단히 대비할 것입니다. 그걸 내가 몰라서 이러고 있느냐. 성이 좀처럼 뚫리지 않는 것을 어찌 알란 말이냐. 차라리 사자를 보내 항복을 권유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기주성의 내부를 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이 옳구나. 그렇다면 누구를 사자로 보내는 것이 좋겠느냐. 고려인은 고려인으로 설득해야지요. 미리 생포해 두었던 위주부사 박문창을 보내십시오. 살리타이는 즉시 박문창을 귀주성으로 보냈다. 박서가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소? 장군, 몽골인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신진도 철주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함신진의 조숙창은 그래도 일찍 항복하여 백성들은 살렸습니다. 철주의 이지성은 끝까지 싸우다 결국 백성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결코 조숙창이 겁이 많아서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장군께서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옵소서. 박서가 생각하더니 천천히 박문창의 곁으로 다가갔다. 내 대답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소. 박서는 박문창의 목을 한 칼로 베어 죽였다. 한편 몽골 원수 살리타이는 항복을 권유하러 간 사자가 한참이나 소식이 없자 조바심이 일었다. 박문창은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것이냐. 협상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혹시 그놈도 고려놈이라 우리를 배신한 것은 아닌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놈은 우리의 힘에 진심으로 굴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우리를 배신하여 오지 않는 거라면 소장이 귀주성을 점령하고 그놈부터 잡아 찢어 죽일 것입니다. 그때 병사 중 하나가 귀주성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기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살리타이가 자세히 보니 항복을 권유하러 갔던 방문창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이미 목 없는 시체가 되어 있었다. 몸은 말에 실려 있고 목은 안장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살리타이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감히 나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답하다니 내 반드시 저 귀주성을 무너뜨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도륙할 것이다. 분노로 일그러져 있던 살리타이가 앞장서 지휘하니 군사들의 사기가 대단하였다. 누차와 평상을 출격하여 성벽에 대어라. 몽골군은 누차와 큰 침상을 만들어 소가죽으로 겉을 싸고 그 속에 병사들을 감추고 성밑까지 다가와서 굴을 파고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아무리 두드려도 성을 함락할 수 없자 살리타이는 성을 넘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굴을 파서 공격하려 한 것이다. 박서는 침착하게 대응하였다. 성 안에서 굴을 뚫고 쇳물을 끓여 부어 누차를 불태워라. 누차는 쇳물에 의해 불이 났고 또 적군이 굴착한 굴의 집안이 함락되게 하여 몽고병 30명이 깔려 죽었다. 그리고 또 묵은 띠에 불을 붙여서 큰 침상을 불태우니 몽고병이 당황망조하여 흩어졌다. 안되겠다. 대포차로 귀주성의 남쪽을 공격하라. 남쪽을 지키고 있던 김경소는 포차로서 끓는 쇳물을 뿌려서 그 풀과 나무를 적재한 수레를 불태우니 몽고군이 일단 물러갔다가 다시 공격하여 왔다. 김경소는 의자에 걸쳐 앉아서 전투를 지휘하는데 적이 발사한 포탄이 김경손의 이마를 스치고 배후에 서 있던 위병에게 명중되어 머리와 몸이 부서졌다. 좌우에 있던 망료들이 말했다. 이러다 장군께서 먼저 큰일 나겠습니다. 외자를 옮기시어 안전한 곳에서 지휘하십시오. 김경손이 말하기를 아니다. 만일 내가 움직이면 군사들의 마음도 모두 움직이게 된다. 라고 하고 안색이 평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으며 안자 끝끝내 그 자리를 이동하지 않았다. 박서는 성 위에 높이 대를 쌓고 그 위에서 포차로서 돌을 내려 쏘아서 적을 물리쳤다. 살리타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무에 기름을 적시고 불을 붙여 성 안으로 던져라. 몽고군이 이번에는 섬나무에 사람의 기름을 적시어 많이 쌓아놓고 불을 지르며 성을 공격하였다. 성 안 여기저기에 불길이 치솟자 병사들이 크게 당황하였다. 박서가 명하였다. 물을 가져와서 어서 불을 꺼라. 하지만 그것이 기름으로 번진 불길이니 물을 뿌리자 불은 더 타올랐다. 기름 뿌리라. 물로는 꺼지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박서가 생각하더니 명을 내렸다. 진흙을 가져다가 물에 풀어서 뿌려라. 병사들이 박서의 명대로 행하니 비로소 꺼지지 않던 불길이 잡혔다. 점성이 높은 진흙으로 산소를 차단하여 기름불을 끌 수 있었던 것이다. 불공격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몽고군이 수레에다 건초를 적재하고 불을 질러 성문루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박서는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물을 퍼부어 불을 껐다. 이와 같이 몽고군이 30일간이나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지혜를 다 짜고 모든 수단을 다하여 공격하였으나 박서가 임기응변으로 방어를 굳게 하였으므로 적군이 이기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살리타이는 이제 분노하다 못해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포차를 더 대동하라. 기름을 더 가져와 불을 질러라. 싸움에 지친 장수 하나가 말했다. 이와 같은 작은 성으로 대군을 막아내는 것은 하늘의 도움이요 사람의 힘은 아닙니다. 이렇게 싸움이 계속되다간 우리 군사들이 먼저 무너지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려 조정을 굴복시키는 것이지 귀주성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귀주를 치지 못하는데 어찌 고려 조정이 굴복하겠느냐. 장기판에서도 왕을 잡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귀주에서 아까운 병력을 손실할 것 없이 곧바로 개경으로 진격하여 고려왕을 잡는 것이었다 합니까? 부하의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어 그제야 살리타이가 흥분을 가라앉혔다. 네 말이 옳구나. 천하를 제패한 우리가 이깟 귀주성에 묶여 있었어야 되겠느냐. 그래 좋다. 귀주에는 1만의 군사들만 남겨두고 나는 2만의 주력 부대들을 이끌고 곧바로 개경으로 갈 것이다. 한편 개경의 임금과 신하들은 몽골군의 침입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고종이 말했다. 몽골군이 이곳 개경으로 오고 있다 합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최후가 말했다. 즉시 상군을 보내어 적군이 이곳에 오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대장군 최송년을 북계 병마사로 삼고 여러 도에서 군사를 징발하겠습니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어서 3군을 보내세요. 개경에서 동원된 3군은 동선역에서 몽고군과 처음 대치하게 되었다. 동선역은 개경으로 진입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군사의 숫자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고려의 핵심 전력이었으므로 상당한 숫자라 짐작해본다. 과거 거란의 침입의 경우 이와 아주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강조가 이끌었던 통주전투였다. 강조의 군사가 30만이었으니 3군의 숫자를 그때와 비교해 짐작해볼 만하다. 북계병마사 최송년은 동선역에서는 중군을, 사인관 일대에는 우군을, 그리고 북쪽 두유봉과 마산에 좌군을 배치하고 진을 쳐 몽골군과의 전투를 준비하였다. 이때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소리쳤다. 몽골군이 온다. 몽골군이 먼저 8천의 병력을 동원하여 좌군에 대한 기습을 실시하였다. 고려군도 물러서지 않고 상장군 이자성, 장군 이승자, 노탄 등이 앞장서 싸웠다. 그러나 이자성은 화살에, 노탄은 창에 찔려 말에서 떨어졌고 병사들이 나서 그들을 구해주었다. 이때 우군이 달려나와 몽골군의 후미를 공격하자 몽골 군사들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고 승기를 얻은 3군이 합심하여 공격하니 몽골군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최송년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냥 물러설 몽고놈들이 아니요 반드시 다시 공격할 것이니 방심해서는 아니 돼요. 고려군은 목책을 설치하고 함정을 파서 몽골군들을 기다렸는데 과연 생각대로였다. 다음날 몽골군이 설욕하고자 재차 공격을 퍼부었으나 이미 대비를 하고 있던 고려군은 강력히 맞서 싸웠다. 이번에도 무너진 쪽은 몽골군이라 살리타이는 병사들을 이끌고 안주로 퇴각하였다. 이렇게 고려 3군은 몽골군과 처음 마주친 동선역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성곽에 기대어 싸우는 것이 아닌 몽골군이 자신이 쌓는 야전에서 승리를 한 것이다. 장수들은 자신감이 넘쳤다. 귀주성도 넘지 못한 놈들이 개경을 공격하겠다고 왔는데 우리 상군에도 패배했으니 소문과 달리 몽고군은 별 것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저들이 가장 자신이 쌓는 야전에서 승리했습니다. 몽고놈들이 천하무적이란 소리는 헛소문임에 틀림없습니다. 상군을 이끄는 최송년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 몽골군을 뒤쫓았다. 퇴각한 몽골군은 안북성 인근으로 병력을 집중시키고 상군과 맞을 준비를 하였다. 최송년이 말했다. 몽고군은 기병이 핵심이요. 야전에서는 천하무적이니 마땅히 우리는 성에 기대어 싸워야 할 것이요. 우군 진주 대집성이 그 말을 반대하고 나섰다. 첫 싸움에서 몽고군의 전력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놈들은 소문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 안에 틀어박혀 방어하는 동안 귀주성처럼 놈들이 개경으로 곧장 진격하면 그땐 어찌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놈들의 본진을 칩시다. 최송년은 고개를 저었다. 첫 싸움은 좁은 고개가 있어 그나마 이길 수 있었소. 하지만 이곳은 완전한 평지요.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 쪽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요. 상군은 고려 병력의 핵심이니 절대로 상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좋은 기세를 놔두고 성 안에 틀어박혀 있자는 것입니까? 나도 무조건 성에서 방어만 하자는 것이 아니요. 먼저 성에 기대어 몽고군의 힘을 뺀 후 성문을 열고 나가 싸운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요. 그때 곽주성에 연통을 넣어 함께 싸우자고 할 것이요. 곽주의 박서 장군이 힘을 보태준다면 우리는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요. 이래서 나이 많은 장수는 지휘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겁이 많아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장군께서는 성을 지키십시오. 나는 군사들을 이끌고 살리타이를 잡으러 갈 것입니다. 내 의견에 동의하는 장수들은 나를 따르시오. 혈기왕성한 장수들이 듣기에는 최송년의 말보다는 대집성의 말이 더 그럴듯해 보였다. 싸워보니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까짓것 싸웁시다. 장수들 대부분이 대집성의 말이 옳다 하니 보다 못한 백스토리가 나섰다. 잠시 멈추세요. 최 장군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들은 백스토리 145회 강조의 역사를 잊으셨습니까? 강조 또한 첫 싸움에서 승리하고 방심하다가 30만 대군이 무너졌습니다. 역사는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방심이라고 말입니다.
감히 일개 해설자 따위가 지금 역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인가? 맨날 옷 하나 남기는 무식한 놈이 뭘 안다고 끼어드는가? 결국 장수들의 의견이 싸우자는 쪽으로 기울이 최송년도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고려군은 대집성의 말대로 성 밖에 진을 치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다른 진주들과 지병마사가 성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자 이를 본 대집성은 병사들을 놔두고 혼자 살겠다고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멀리서 고려군의 동태를 살피던 몽골군은 의아했다. 고려놈들이 첫 싸움에서 승리를 하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멀쩡한 성을 놔두고 성 밖에서 진을 친다. 좋다. 전군 공격 준비하라. 이번에는 제대로 안갚음해주겠다. 이상합니다. 고려군이 유리함을 버리고 불리함을 선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는 분명히 미끼일 것입니다. 고려군이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다시 한번 고려 진영을 자세히 보던 살리타이는 고개를 저었다. 미끼라 하기엔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 분명히 놈들은 첫 승리에 취해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함정이라도 괜찮다. 언제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싸웠느냐? 우리는 천하의 몽골군이다. 전국 공격하라. 때 아닌 몽골군의 공격에 지휘자가 없는 고려군은 우왕좌왕하였다. 정신없는 가운데 병장기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흩어져 싸우니 결과는 뻔하였다.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모두가 황급히 성 안으로 도망치자 몽골군은 그 뒤를 공격하여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 한 번의 패배로 고려 상군의 병력이 반 이상 죽어버렸으니 고려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에 몽골군은 기세를 타고 개경으로 진격하였으나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몽골군은 당했던 것에 보복이라도 하듯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게 하였으니 그 잔인함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남진한 몽골군은 고려의 수도 개경을 완전히 포위하였다. 장수 하나가 말했다. 명만 내리십시오. 궁궐로 침입하여 모조리 죽여버리겠습니다. 살리타이가 명했다. 고려는 결코 만만한 자들이 아니다. 귀주성에서 경험해보지 않았더냐. 개경은 고려의 수도이니만큼 저들은 더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그때는 아무리 우리라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저들의 길을 좀 죽여놓아야겠다. 이 근처에 있는 흥왕산은 고려의 호국 사찰이다. 그곳을 짓밟는다면 놈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살리타이가 흥왕산을 공격하자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 고려는 즉시 감찰의사 미네를 사신으로 보냈다. 그대는 무슨 일로 온 것인가? 우리 고려는 몽골과 화친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곳 개경을 쑥대밭으로 만들 생각이다. 이제 와서 무슨 얼어 죽을 화친이냐? 고려와 몽골은 함께 거란을 물리치는 등 사이가 좋은 형제지국이었습니다. 저고의 사건은 정말로 오해십니다. 우리 고려는 몽골과 싸울 듯이 조금도 없사옵니다. 이쯤 되자 살리타이도 흥분을 가라앉혔다. 귀주성에서 워낙 거센 저항을 경험해봤기에 이 정도 선에서 항복을 받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어차피 몽골의 목표는 금나라와 남송이었으니 고려에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기도 하였다. 우선 돌아가 기다리고 있거라. 곧 황제의 천문을 너희에게 전달할 것이다. 며칠 후 살리타이는 항복했던 조숙창 등 사신 9명을 고려 조정에 보냈다. 고종과 신료들은 잔뜩 얼은 표정으로 사신의 말을 기다렸다. 바로 조정과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황제께서는 고려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항복한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노라 말씀하셨소. 고종과 신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대원수께서는 고려를 마냥 믿을 수는 없다고 하셨소. 고려가 성의를 좀 보여준다면 모를까. 그냥 물러날 몽고군이 아니었기에 고종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다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길 바랄 뿐이었다. 그래야지요. 어찌하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겠소. 군인이 입을 100만 불의 군복, 말 2만 필, 수달피 2만 장, 왕족과 관인의 아들과 딸 각 1000명을 몽골로 보내시오. 너무나 엄청난 요구에 고종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렇다고 거절할 입장도 되지 못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확답을 미루는 일뿐이었다. 장군이 요구한 물품은 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마련해보겠소.
하지만 처음부터 될 일이 아니었다. 고려에서 수달피 2만 장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100만 벌의 군복은 또 어찌 마련하겠는가. 무엇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를 인질로 자녀들을 보낼 관리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도 액션은 취해야 했다. 고종은 살리타이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고가의 물품을 선물하는 등 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살리타이는 주는 뇌물을 마다하지 않고 넙죽넙죽 잘도 받았다. 고종은 얼마 후 사신을 보냈다. 전국을 다니며 온 사방을 샅샅이 뒤져 겨우 구하긴 했으나 부끄럽게도 장군께서 말씀하신 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고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사오니 장군의 양해를 바라옵니다. 그래, 얼마나 구해왔느냐? 말 170필, 수달피 977자, 군복 1000벌이 옵니다. 살리타의 표정은 못마땅함이 역력했다. 몽골로 보낼 왕족과 관인의 자녀들은 왜 없는 것이냐? 우리 고려는 오직 한 사람의 정실과 혼인할 수 있으므로 소생이 많지 않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자녀를 몽골로 보낸다면 대가 끊어짐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어느 관료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보낼 수 있다는 것이냐? 지금 관리들을 설득하고 있으니 500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뭔 말이 그렇게 많은 것이냐? 기껏 살려줬더니 너희들이 지금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냐?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라는 것은 살리타이도 알고 있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꺼냈다. 좋다. 너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너희의 진심을 믿고 일단 철군할 것이다.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차후에 보내도록 하여라. 고려사신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요구한 것에 한참 미치지 못해 어쩌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군을 철수한다니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하지만 그런데 말이지, 나는 귀주성에서 겪은 수모를 잊지 않고 있다. 이대로 철군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비록 너희가 항복했다지만 귀주성은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성주 박서를 잡아 갈기갈기 찢어주게야 내 직성이 풀릴 것 같으니 그리 알고 있거라. 한편 귀주성은 남은 몽골 군대와 아직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강화를 맺는 동안에도 박서와 휘하 장졸들이 한마음으로 싸웠으니 천하의 몽골군도 도무지 성을 넘지 못하였다. 한 늙은 몽골 병사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내 나이 70이 되도록 산전수전 다 겪어보았지만 이처럼 대단한 군사들은 처음 본다. 비록적이지만 이들의 용맹함과 기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다. 끝내 떨어지지 않는 귀주성에 살리타이는 사자를 보내 항복을 요구하였다. 이미 고려가 우리와 강화를 맺었소. 말이 강화지 사실상 항복한 것이요. 장군께서 이곳에서 싸우는 것은 무모한 희생만 느리는 꼴이 되어 이제 그만 항복하시오. 항복한다면 목숨은 살려줄 것이요. 박서는 단호히 말했다. 나는 귀주를 지킬 의무가 있는 장수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몽고에게 항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돌아가 그리 전하라. 약이 바짝 오른 살리타이지만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회유해도 듣지 않으니 즉시 고려 조정에 요구하였다. 제 좀 어떻게 해봐라. 고종은 즉시 후군 지병마사 최립수, 감찰의사 민해를 특사로 보내 박서에게 항복할 것을 명하였다. 짐은 이미 몽골과 강화를 맺었는데 장군께서는 어찌 계속 싸우고 계신 것이오. 그대의 충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짐이 명하노니 이제 그만 항복하시오. 박서는 믿지 않았다. 네 놈은 몽고놈들이 보낸 척자임에 틀림없다. 내가 이따위 강교에 넘어갈 것 같았느냐. 그러자 민해가 칼을 뽑아들고는 그 칼을 자신의 목에 대었다. 장군께서 항복하시지 않는다면 더 많은 백성들이 희생될 것입니다. 나 또한 이대로 돌아가면 무엇하겠습니까? 차라리 자결하여 내가 첩자가 아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제야 박서는 무겁게 고개를 떨구더니 눈물을 떨구며 탄식하였다. 신화된 도리로 어찌 폐하의 명을 거역하겠소. 명을 받들겠지만 백성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성을 그냥 내어준다는 것이 너무나 원통하오. 그대는 돌아가 폐하께 이런 내 마음을 전해주시오. 이때 최우는 박서가 살리타이에게 보복당할 것을 염려하여 그를 몰래 빼내 고향 죽주로 갈 수 있게 해주었다. 끈질기게 저항했던 박서마저 항복하니 살리타이도 체면은 살린 셈이었다.
즉시 서부명 40개 성에 다루가치 72명과 약간의 군사를 남겨두고 철수하였다. 여기서 다루가치란 몽골의 총독, 지사 등을 호칭한 직명으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한 담당자였다. 몽골의 요구 중 관리 자녀를 인질로 데려가겠다는 것은 훗날 고려의 배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고려 내의 모든 일들을 다루가치가 통제하겠다는 뜻이었다.